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아 검찰의 왜곡과 조작 시도에 굴하지 않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가 2주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발 입국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양성 판정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우리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에 대응해 중국을 경유하는 우리 국민의 비자 면제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1.7%로 절반 가까이 낮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되는데 잠시 뒤 쇼미더 경제에서 올해 물가와 금리 상황 등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20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와 주주 등에 끼친 피해가 막대하고 출소 뒤 범죄 수익을 누릴 계획까지 세웠다며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바꿔보자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진영 정치, 팬덤 정치를 종식하자면서 선거법 개정을 3월에 마무리하고 국민적인 토론을 통한 개헌 논의에도 착수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의원들이 이번에는 과연 개인적인 유불리를 넘어서 제도 개편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정가 브리핑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까지 마친 검찰은 성남FC 사건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매듭지을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은 세웠지만 이에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쟁점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남FC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직접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소화했습니다. 검찰이 네이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는 문건을 제시했을 때도 이 대표의 대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남시의 요구안을 네이버 관계자가 정리해둔 문건이라며 압박했지만 이 대표는 몰랐다는 취지의 답만 반복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말을 아낀 만큼 검찰이 심층 분석해야 할 조사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앞으로 어떤 절차에 나설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우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건 상수로 놓은 분위기입니다. 당사자인 이 대표 역시 기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 검찰이 더 고심하는 부분은 불구속 기소냐, 구속 기소냐입니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관내 기업들에 요구한 후원금이 160억 원에 달해 혐의가 무겁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근거로 꼽힙니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커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고민입니다. 오히려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달 안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를 마치자마자 민생 행보를 재개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불법과 비리의 구린내가 진동한다며 법과 정의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이튿날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의 폭정과 무도함에 맞서 싸우겠다며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습니다.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시하겠습니다.
당 지도부도 이번 수사가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억지법리이자 사법농단이라며 연일 이 대표의 힘을 실었습니다. 불의한 정권이 마녀 사냥식 정치 소설을 아무리 자극적으로 쓴들 자신들의 무능과 치부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과 비리의 구린내가 진동하는 그분에게 법과 정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야 민주투사야 도대체.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 발목 걷기. 민주당을 향해서도 광기에 휩싸여 좀비 정당이 됐다며 곧 당대표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본인이 떳떳하고 거리낄 게 없다면 당당하게 혼자 가서 하면 될 텐데 사람을 동원해서 자꾸 법률의 문제를 자꾸 정치의 문제로.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 위기와 안보 무능 등을 꼬집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소환 조사가 이뤄진 성남FC 의혹 외에도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사법 리스크를 털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표의 행보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8달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검거되면서 언제쯤 송환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추방을 거부하고 소송을 낸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수염에 장발머리. 8개월 동안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벌인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모습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체포되기 하루 전 도피 자금을 제공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쌍방울 관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여러 주요 수사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은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남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에게 지급한 돈이 3억 원 정도라고 주장했지만 쌍방울그룹에서 흘러나온 돈으로 더 많은 액수가 지급됐다는 게 대납 의혹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200억 원 규모의 전원 사채 가운데 절반 정도를 사들인 계열사의 자금이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룹 자금 흐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 회장이 송환되면 관련 수사 역시 탄력을 받게 됩니다. 대북 송금 의혹도 쟁점입니다. 쌍방울그룹은 640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야태평화교류협회 회장 A씨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과 함께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만나 대북 사업에 합의하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이 어떤 말을 할지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에서 체포됐다고 해도 자동으로 송환이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먼저 체포됐던 쌍방울 재경 총괄 본부장의 경우 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김성태 회장 역시 태국 불법 체류와 관련해 추방을 거부하고 재판을 선택한 상황이라 송환은 반년 가까이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한국 도착까지 얼마나 걸릴지 미리 예단할 수 없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로선 시기의 문제일 뿐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이 커진 만큼 관련 수사가 변곡점 앞에 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헝가리식 출산 지원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출마 여부는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는데 이미 경쟁에 뛰어든 다른 주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박 이후 두문불출하던 나경원 전 의원이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 당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대출 탕감 출산 지원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억 정도 초저리로 20년 대출을 해주고 첫째 아이 나면 이자를 좀 탕감해주고 이거 갖고 파퓰리즘이라 해서 제가 나경원이 파퓰리즘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며 확전은 피하려는 분위기지만 당대표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럴 경우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을 재신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여당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나 전 의원이 막판 고심을 이어가자 다른 당권 주자들은 당심의 향배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놓고 신경전의 불씨가 댕겨졌습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과 연대를 고리로 새몰이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총선 승리의 적임자는 자신이라며 지지율 추가 상승에 자신감을 드러냈고 김기현에게 당의 지도부를 맡기니까 대통령 선거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기고 당도 잘 화합하더라.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김기현에 된다는 판단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촉구하며 다자구도를 기대하는 안철수 의원은 ARS 방식으로 치러진 여론조사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ARS는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승패를 알 수 없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되고 비윤계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출사표를 던질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여당 주류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윤핵관이라고 설치면서 다른 의원들을 겁박하고 공천권으로 그랬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공천을 그거는 절대 줄 수 없다. 그 사람들 퇴출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분명한 생각이고. 여의도 정가에선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전에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등판 여부에 따라 판세가 요동치는 만큼 각 주자들은 개인 행보 외에 나 전 의원의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화두로 던진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일단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는데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13건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겁니다. 총 13건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른바 위성정당 사태를 불러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투표 방식을 바꾸거나 기존 선거구를 합친 뒤 2명 이상의 당선자가 나오도록 하는 중대선거구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일단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되어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셈이다. 복수로 유형화시킬 수가 있다면 2월 달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여러 논의들이 진전될 수 있는. 지역마다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 역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복수의 개편안을 마련한 뒤 오는 4월 10일 법정 시한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입법부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3월 안에 처리하자고 여야를 압박했습니다.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집중 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냅시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의 특위를 꾸려 87 헌법 체제를 바꾸는 작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의 강대강대치가 이어지는 데다 각 당내에서도 의원마다 유불리가 엇갈려 선거제 개편이 말로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유일하게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구속됐던 인사들은 모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는데요. 검찰은 부하 직원이던 참고인들을 회유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무려 10시간이라는 법정 다툼을 벌였던 서훈 전 실장 측과 검찰이 이번엔 보석 신문에서 또 한 번 부딪혔습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건 은폐 자체가 없었고 월북몰이를 시도할 실익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살 이후 열린 회의에서 국정원과 청와대, 통일부 등 실무자 수백 명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은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실족이든 월북이든 고 이대준 씨가 이탈한 경위와 관련 없이 서 전 실장의 정무적 책임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항변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사건을 잦은 월북으로 몰아간 건 당시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NSC 회의를 보더라도 이번 사건과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과의 차별화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 월북을 활용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구속 필요성을 놓고도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서 전 실장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올해 70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참고인들이 서 전 실장의 부하 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석방 시 회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이 보석을 강하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 사건 다른 주요 인물들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선 애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서 전 실장 측은 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구속기한도 채우지 않고 급하게 기소하는 바람에 구속적부심 청구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서 전 실장의 이번 사건 1심 재판은 오는 20일 시작될 예정으로 보석 허가 여부도 첫 재판을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낮부터 방통위 양모국장과 참모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 국장 등은 3년 전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지만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습니다. 2,20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와 주주 등에 끼친 피해가 막심하고 출소 뒤 범죄 수익을 누릴 계획까지 세웠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1년에 걸쳐 자신의 증권계좌로 회사 돈 2,215억여 원을 빼돌린 이모 씨. 가로챈 돈으로는 주식 투자를 하거나 금괴, 리조트 회원권, 부동산 등을 사들였습니다. 결국 회사가 이 씨의 횡령 사실을 공시하면서 주식 거래 정지와 주가 폭락, 상장 폐기 위기까지 갔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 4만 3천여 명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종적을 감췄다 검거된 이 씨는 구속 기소됐는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 때문에 고통받은 회사와 주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1년에 걸친 재판 끝에 이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1,151억 8천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00억 원을 넘는 거액을 빼돌리면 최대 징역 11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크게 넘어선 이례적인 중형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양형 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의 큰 돈을 빼돌려 회사와 주주에 끼친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장기 복역을 감수하고서라도 빼돌린 범죄 수익을 가지려고 계획한 걸로 보인다며 이를 막을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빼돌린 돈을 이 씨와 함께 숨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겐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처제와 동생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거액의 횡령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로 이 씨에게 큰 벌을 내려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지난 2019년 전신주 고압선이 끊어지며 발생한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기억하실 텐데요. 전신주 부실 관리를 이유로 한전의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전신주 고압선이 강풍에 끊어지며 불꽃을 일으킵니다.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은 불은 바다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사방으로 번졌습니다. 축구장 1,700개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됐고 재산 피해만 899억 원,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이 산불 원인으로 지목한 건 전신주 부실 관리. 당시 한전 직원 등 7명이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산불 원인이 된 전신주에 하자가 있었고 이를 관리한 한전 직원들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예상 불가능한 강풍이 불었다며 제도를 보완해 해결할 문제지 직원들을 단죄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치열한 공방 속에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유념할 것은 한전이 아닌 직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며 이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한전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소나무 세 그루만 망가뜨려도 형사처벌을 받고 500만 원 이상 벌금도 내고 이러는데 이건 벌금이 하나도 없어요. 또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천 명이 길바닥에 나앉아갖고 아직도 원상복구를 못해갖고 이재민들이 지금 나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형 산불 발생 후 4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 책임자로 지목된 한전 직원들에겐 무죄가 선고됐지만 피해 주민들은 화재 원인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 됐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두 차례 살인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40대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저지른 두 번째 범죄는 국내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사회와의 영구 격리를 결정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새벽 시간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주택가 30대 여성 A씨가 집안 침대 위에서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해자는 A씨 외도를 의심한 동거남 48살 이모 씨. 범행 후 휴대전화를 끄고 시외로 도주한 이 씨는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 난 뒤 조사해보니 이 씨의 살인 범죄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엔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고 출소 후엔 베트남으로 건너가 재혼한 뒤 그곳에서 만나던 베트남 여성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첫 살인 당시 자수했다는 이유로 받은 형량은 징역 8년, 모범수로 만기를 몇 달 앞둔 2009년 2월 가석방됐습니다. 두 번째 범죄 당시 베트남 법원이 내린 징역 14년은 피해자 합의 후 8년 5개월만 복역했고 곧바로 베트남에서 추방,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베트남과는 수사 공조나 범죄인 인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범죄 전과 등은 공유되지 않는 상황. 보호 관찰 등 아무 법적 조치 없이 국내에 들어와 2년도 채 되기 전에 세 번째 살인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과거 환각물질 흡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수사기관 심리 측정 검사 결과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반사회적 성격장애 사이코패스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 씨는 내내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욕심을 과하게 부렸다며 감형을 요청했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선택한 건 결국 무기징역. 살해 수법이 잔인하고 혹독하며 처벌 종료와 재범 사이 간격이 짧아 사회에서 영구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어제 12시간 동안 조사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된 걸로 좀 보입니다만 벌써부터 영장 청구 여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이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일단은 이제 제3자 뇌물 혐의 입증 여부가 관건인데 어차피 이 대표 본인도 지금 기소를 예상하고 있고요. 기소는 검찰도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법리 공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핵심 쟁점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성남 FC가 이제 2013년도에 성남 1화 그 통일교 재단이었죠. 이제 문성명 교주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축구단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매각할지 어떻게 할지를 하다가 결국 성남시가 이제 시립 구단으로 이거를 이제 인수를 하는 그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액을 한 120억 정도 드는데 이거를 전액을 시 예산으로 하기 부담되니까 70억 정도는 시 예산에서 하고 나머지 50억 원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거를 내가 기업 후원을 유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약을 하고 그거를 이제 3년간 160억 원, 그러니까 1년에 한 5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것들을 실제 이제 6개 기업으로부터 두산건설, 네이버 등등으로부터 이제 후원을 받은 건데 검찰은 이거를 지금 이제 제3자 뇌물로 보고 있는 거죠. 정치적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성남시, 그러니까 그 FC의 구단주는 이재명 시장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성공리하면은 본인이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한테 특혜를 주고 이를테면은 뭐 용도 변경, 땅 용도 변경, 원래 상업용 그러니까 그 병원용 용지를 상업용 용지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산건설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네이버한테 제2청사를 짓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특혜를 주고 광고를 받았다, 후원을 받았다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고 이재명 대표는 뭐 그런 사실관계는 다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다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광고, 후원이 아니라 광고였다. 그리고 성남 FC가 그때 FA컵에 우승하고 당시에 그 전까지 6회 우승을 했는데 명문구단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알아서 광고를 줬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용적률을 두산건설 그 부지를 250에서 670으로 올려준 것도 이때 두산이 그 공기업들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성남에 있던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이제 방침을 밝히고 나서 그래서 세수가 줄어드니까 두산을 이쪽에 그러니까 입주를 하게 하고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해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안마다 조금 다 이제 쟁점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일반 그 지자체 그 지역의 이제 구단들도 저렇게 광고를 유치한다, 후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 대기업들이 이 냈다는 후원금 또는 이 광고비가 낸 그 액수에 비해서 뭐 인허가나 용도 변경 등을 통해서 기업들이 얻은 그 이익이 너무 크지 않나 이렇게 볼 측면도 있고요. 양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좀 어떻게 이제 풀어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 예전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 최서원 씨, 최순실 씨가 했던 그거와 관련해서는 경제 공동체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이.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서원 씨가 경제 공동체고 그래서 이사장이 아니었습니다.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이 최서원 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성남 FC와 이거를 이제 뭐 경제 공동체로 볼 것이냐, 이재명 시장을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우니까 정치적 공동체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기업에 뭔가를 당근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세제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이를테면 땅에 대해서 이를테면 용적률을 올려줘서 건물을 짓게 하는 것도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진다. 기업 유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네. 뭐 그런 이제 볼멘 소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에 경남FC의 후원금을 홍준표 지사가 적극적으로 모으고 그거와 관련해서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농협은행이 1억 원인가 2억 원을 이제 후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도금고에 추가 선정을 하는데 농협은행이 선정된 바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그러면은 지역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후원을 해줬으니까 어느 정도 가산점이 붙은 거 아니냐. 그럼 이것도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번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한데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액수가 좀 단위가 커요. 예를 들면은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91년도 시점이 아니라 100억 원대였는데 예. 이게 1조 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조 원이 넘어요, 지금은. 예. 그 가치가. 그럼 이 정도까지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거죠. 예. 이제 검찰이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기소를 하되 구속 기소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 이 갈림길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영장을 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이고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는 뭐 불구속 기소 가능성, 네. 두 번째는 체포동의안 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 세 번째는 대장동 사건 다른 수사하고 병합해가지고 같이 합해서 나중에 또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예,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사안의 중대성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리로만 다투는 거예요. 이게 뇌물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게 그 정도로 구속할 만한 사안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장동하고 병합해서 조만간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찰에서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까지 나왔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 영장까지 치게 되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국회로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 물론 이제 영장을 언제 또 청구할 건가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장동 사건과 합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고 계산을 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명분이 좀 더 있는 거죠. 이걸로 영장을 치는 게 맞는 거냐, 좀 검찰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하나 고려를 할 테고, 사실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대장동하고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높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검찰이 어떤 명분 이런 거죠, 방탄용 국회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명분을 좀 더 이제 수사를 쌓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약간 속도가 붙는 상황이거든요. 이래저래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2025년 4년인가요? 그때 뭐 돈을 주기로 했다라는 진술을 했다라는 등등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 상황을 좀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장동과 병합을 하든지 아니면 이 건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든지 명분에 있어서는 뭐 그게 그걸 것이다. 어차피 체포 동의안은 국회로 넘어야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기소되고 나서 그 재판까지 지금 각오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뭐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 상황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 오늘 공개석상에 얼굴을 드러냈죠.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저희 화면을 보면은 상당히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었고, 뭐 소문에 의하면은 상당히 좀 고심하고 있다, 두문불출했다 했습니다만, 오늘 화면에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이제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혀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뭐 어떤 뭐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 들은 바로도 나경원 전 의원이 상당히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만 그 결정이 지금 나오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게, 첫 번째는 지금 당장 그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바로 출마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부위원장직도 내려놨다, 뭐 이런 프레임이 좀 갇힐 수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지금은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의 자택까지 기자들이 밤 11시까지 진치고 있으면서 얘기 듣고 막 이게 일거수일투족의 주목을 받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게 정치인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래서 그 결정 시기는 아무래도 설 이후 아니면 빨라도 설 이제 직전에 이렇게 이제 되지 않을까. 당분간,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상당히 좀 고심을 하는 흔적들을 하면서 저런 행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정황을 종합해 보면은 출마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됩니까? 저는 출마 쪽 가능성이 높은데 네. 하지만 불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출마를 하려면 불출마에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을 하려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명분이 주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은 국가를 위해서 더 헌신하기 위해서 당대표직에 접겠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은 대통령실이나 당에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가 있느냐라는 거고,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굉장히 당내에서 윤심에는 뭐 찍혔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지만은 당내에서는 당 안팎에서는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정치권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었죠. 전 정권에서 정치권에 뛰어들기 직전에 주변에서 이 윤석열이란 인물을 때리면 때릴수록 더 주가가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정치라는 게 참 게 묘해서요. 나경원 전 의원도 견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앞으로 이제 여론이 어느 쪽으로 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었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7일에서 1월 7일에서 9일까지, 그러니까 주말에서 이제 월요일까지인데요.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 간의 이 반목이 생겼었던 그 기간이 지금 포함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당대표, 차기 당대표 선호도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나경원 의원의 어떤 당에서의 어떤 팬덤, 네. 팬심이 두텁다라는 건데, 제가 국민의힘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정치인들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사진 찍자 이게 네. 적극적으로 지지자들이 와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준석 대표한테 사진 찍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었고, 나경원 의원도 그만큼 팬덤이 있는데, 그 팬덤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이제 엘리트, 반듯한 엘리트, 그리고 좀 희소한 여성 정치인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그것도 있고, 뭐 외모 덕도 약간 본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단점이 있다라면 약간 깍쟁이 같은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사실. 요거. 근데 이게 지금 이 탄압을 받는 이런 모양새가 되면서 그게 상당히 깍쟁이 이미지가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상쇄가 돼 버렸군요. 상쇄가 네. 돼 버리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보수 진영의 팬덤이 여러 층위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의 하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짠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다 흉탄에 잃고 어렸을 때부터 고생한 것이 짠하다, 이런 것들이 보수의 정서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처신을 잘하고 그런다라고 본다면 너무 나경원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성공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일하겠다라는데, 오늘 그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건배사를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윤 정부 성공 위해 절대 화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건배사를 했는데, 결코 반윤으로는 나는 자리매김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 위해서 계속하는데 한쪽에서는 찍어 누르는 모습. 그러면은 보수가 오히려 나경원한테 저 갈 수도, 표심이 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군요.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또 그 동일 조사에서 이전 그 조사 결과보다 이 김기현 의원의 이 지지표가 선호하는 그 분들의 이 비율이 상당히 좀 그 높아진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후보 간에 이 당권 주자 간의 신경전이 있었다는 그 리포트도 앞서 보셨습니다만, 앞으로 상황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국회 정개특위가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좀 고쳐보자. 중대 선거구제도 이제 논의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워낙이 의원마다 이제 유불리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도 좀 엇갈리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뭐 논의는 있었던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참 이제 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 그런 첨예한 대립을 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 제한된 기간 동안 어떻게 좀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네. 쟁점에 대해서 좀 합의를 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야가 합의를 본 건 하나는 있습니다.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거는 바꿔야 된다. 예. 근데 그거를 옛날처럼 옛날 방식 병립형 연동 그 비례대표제로 갈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바꿀지에 대해서 하나, 그리고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갈지 아니면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쟁점이 첨예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견을 완전히 4월 10일 이전에 좁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정대로 간다라는 거고 국회의장도 이거에 대해서 공청회 열고 여론조사하고 그래서 좀 띄우겠다라는 건데 전체 국민들 여론은 어쨌든 이번에는 뭔가 좀 바꿔야 된다라는 여론이 적지 않아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제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의지를 밝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호흡을 맞춰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도 듭니다만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 중대선거구제로 가는지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뭐 찬성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그 신중한 입장을 보인 건가요? 지금 뭐 내일 이제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습니다만 어떤 입장을 보일 것 같습니까? 일단 이거를 선수를 뺏겼다 이런 네. 평가들이 안팎에서 나왔거든요.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문희상 의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야 될 아젠다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앞뼈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중대선거구제를 지금 꺼내기에는 네. 대통령하고 겹쳐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제 꺼낼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각자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서 네. 그거가 좀 교통 정리하는데 아마 예. 이번 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아마 당 지도부 차원의 교통 정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 기자회견 내용도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3분의 1이 불황에 빠질 거라고 예측한 데 이어 세계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며 경기 침체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꺾이면서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세계은행이 지난해 6월 내놨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거의 반토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3% 성장할 거란 예상을 1.7%로 낮췄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It's a sharp slowdown, and it has to do with a host of factors. One is the interest rate increases. One is that investment just hasn't been keeping up, so there's not enough production to go around. 1.7%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과 코로나19로 경제가 봉쇄된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올해 경기 침체에 근접할 정도의 위기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꺾이면서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부채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1.9%포인트 대폭 낮추며 각각 0.5%와 제로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중국도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낮춰 잡긴 했지만 2.7%였던 지난해보다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 정책에 정치적 고려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Continuously earn that independence by using our tools to achieve our assigned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and by providing transparency to facilitate understanding and effective oversight by the public and their elected representatives in Congress.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 또 경기 침체가 온다면 대공황이 있었던 1930년대 이후 처음으로 10년 안에 두 차례 경기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이어서 그 충격파가 더욱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지난해 취업자가 80만 명 넘게 늘며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일상 회복과 수출 호조 등이 맞물리면서 이례적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난 거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 침체로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연평균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020년 21만 8천 명 감소했으나 이듬해 36만 9천 명 증가로 전환했고 지난해엔 장기 추세를 웃도는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81만 6천 명이 늘어 2000년 88만 2천 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보건사회복지업과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등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 등은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는데 60세 이상이 45만 명 넘게 늘어 증가분의 55%를 차지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1%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자는 전년 대비 20만 5천 명 줄어든 83만 3천 명이었습니다. 일상 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와 수출, 돌봄 수요로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5월을 정점으로 12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 확대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업은 43개월째, 금융보험업은 12개월째 취업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증가폭도 4개월째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번 12월에 사업시설 지원 서비스업도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여러 산업들이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은 큰 호조를 보였지만 올해는 기저효과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1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한국은행은 9만 명, 한국개발연구원은 8만 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코로나19 주간 신규 환자가 2주째 감소하며 이번 겨울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해외 상황까지 고려사항에 포함돼 중국의 유행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2주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주간 확진자는 지난달 셋째 주 47만 명까지 올랐다가 2주 연속 감소하며 41만 명까지 내려왔습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더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주 만에 1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지표를 토대로 이번 7차 유행이 지난달 셋째 주에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주 만에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7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선 양상입니다. 다만 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가 4주 연속 오르며 600명에 육박하는 점과 유행을 주도하는 바이러스가 기존 BA.5에서 BN.1로 자리바꿈하는 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감염 추정 비율도 19%로 증가하며 최근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에 2번 이상 감염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해외, 특히 중국의 유행 상황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변이 바이러스 등이 국내 유행 추세와 함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신규 변이 발생 상황이라든가 해외로부터의 여러 가지 영향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자문 등을 이제 거쳐서 의견 수렴하고 저희가 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를 앞당기기 위해선 고위험군이 개량 백신으로 면역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개량 백신 접종률은 지난주까지 31.4%로 목표치인 50%보다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새해 들어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5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양성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중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엿새 동안 중국에서 들어온 코로나19 양성 확진자는 모두 1,100명. 방역 강화 조치 시행 후 들어온 6,300여 명 가운데 5,600여 명이 검사받은 결과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 중 코로나 양성률 19.6%, 5명에 1명꼴입니다. 입국 직후 공항에서 검사한 단기 체류 외국인 양성률이 21.9%로 가장 높았고 장기 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은 17.9%였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내국인도 양성률 19.1%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강화 조치 이전에 중국 출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30%까지 치솟았던 것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방역 강화 조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내린 조치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내렸던 결정입니다. 우려했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주 입국한 단기 체류 확진자의 경우 BA.5.2와 BF.7을 포함한 BA.5 계열이 96.8%를 차지했고 XBB.1.5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들어온 입국자들의 분석 결과를 봐도 우리나라에서 이미 유행을 거친 BA.5 계통이 98.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중국 내 확산이 국내 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WHO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내 중국이 공개한 유전자 정보 결과도 기존에 확인된 BA.5 계열이 89.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 유입이 앞으로도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 방역당국은 새 변이 유입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도 누락 없이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보건소에도 지자체로 이동한 확진자들을 능동적으로 감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단기 비자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양국 국민의 비자 면제도 중단했습니다. 서방 외신들은 중국의 두 나라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전격 중단을 보복 조치로 잇따라 분석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자국 경유자에 한해 72시간에서 144시간 동안 비자 없는 체류를 허용해온 중국이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선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이민관리국은 최근 소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 중단 발표 하루 만에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조기 철폐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中国が新型コロナ対策とは別の理由で査証発給の制限を一方的に行っ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 서방 외신들은 중국의 이번 비자 중단 조치를 보복성 조치로 평했습니다. AP통신은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부과한 나라들에 대한 보복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의 처사가 모욕적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 역시 보복이라는 표현을 썼고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비자 제한 조치 타전 기사 헤드라인을 중국이 코로나 보복으로 한국과 일본에 역공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일간지 황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를 식별하기 위해 노란색 카드를 차도록 한 조치가 범죄자 취급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중국에선 한국에 가면 어두컴컴한 방에서 단체로 격리해야 하고 중국인만 노란색 목줄을 채운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합리화하는 주장인데 과연 어디까지가 맞는 말일까요? 베이징 강정교 특파원입니다. 중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화면입니다. 여러 명이 한데 모여있는 어두컴컴한 방. 한국에 도착하면 이런 곳에 끌려온다는 겁니다. 일부 중국 유튜버 왕홍은 일주일 동안 100만 원 넘는 격리 비용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只能坐在地板上，睡在地板上，食物还和垃圾桶放在一起，一天大约需要支付人民币900元，隔离7天大约需要6300元人民币。 그러나 해당 장소는 제주공항의 임시 대기실로 원래 글을 올린 사람은 무료로 지내고 있다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현재 입국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들의 호텔 격리 사례와 혼동해 이야기가 와전된 겁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고요. 대부분 다 호텔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시고 있다. 평소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던 관광 호텔급 이상의 어떤 객실로서 중국 민심을 들끓게 한 또 하나의 장면. 인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들 목에 노란색 표차를 걸어 낙인 찍었다는 겁니다.
일본 공항에서도 중국인 입국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빨간색 목줄을 걸게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오히려 중국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풀었던 일본에도 우리와 비슷한 보복 조치를 내린 이유로 꼽힙니다. 中方根据相关国家采取对华歧视性措施的实际情况，作出对等反应。 코로나19 확산 이후 34개월 동안 최장 56일의 유료 격리를 강제했던 중국. 자국의 조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일괄 적용돼 중국인만을 노린 차별적 입국 제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관영 매체들은 중국인 여행객들을 환영한 태국과 싱가포르 등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泰国副总理亲自到飞机廊桥出口处迎接中国游客。 한국과 일본의 화살을 돌려 내부 결속을 다지는 선전전이란 분석과 함께 중국 스스로 방역을 정치화한 셈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세계은행이 경기 침체를 경고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배경은 무엇인지 또 우리 경제 전망은 어떨지 쇼미더 경제에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은행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3%에서 1.7%로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내렸습니다. 네. 상당히 큰 폭으로 내린 거죠. 그렇죠. 이례적인 것이고요. 이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제 전망을 작년 하반기부터 쭉 해옵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수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최근에 원래는 3%의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던 것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반토막을 내는 1.7%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큰 폭으로 낮춰 잡은 거고요. 예. 세계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0.5%로 굉장히 낮춰 잡았고요. 예. 유럽은 아예 제로, 0%. 중국도 5도 안 됩니다. 4.3%로 잡았는데 이유는 실은 너무나도 우리한테 익숙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네. 그래서 고금리, 높은 금리와 긴축은 이어질 거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원자재 시장의 가격 상승은 아직도 이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경제 참여자들은 다 수요를, 지갑을 닫고 무엇보다 설비 투자가 완전히 쪼그라들 것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는 피할 수가 없고 이대로라면 경기 침체, 그것도 가장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면 경고를 한 겁니다. 세계은행은요.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이 1.7%라는 그 수준은 네. 과거에 비춰봤을 때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나 봄직한 그런 수준입니까? 그렇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였으니까 뺀다고 치면요. 그 전으로 가면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터지고 그 다음해였던 2009년 예. 그때 수준으로 지금 세계은행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0%에 근접하는 그런 경제 성장률을 이제 전망을 했고 네. 선진국 상황이 특히 좀 안 좋게 되면은 네. 우리의 이제 수출 전선도 상당히 좀 그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이고 네. 일단 이제 이게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낮아질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나한테는 어떤 그 파급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게 개인한테는 어떤 그 파급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1%, 2%, 3% 잘 안 왔지 않습니까? 잘 안 와닿잖아요. 예. 쉽게 생각하면 샐러리맨 분들은 나의 임금 상승률, 예. 아니면 또 자영업자분들은 나의 매출액 규모가 커지는 이것의 비율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네. 가령 미국의 성장률이 0.5%다. 그렇다면 거의 올 한 해는 소득이든 비즈니스든 뭐든 다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그러나 우리가 유지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게다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또 자산 가치의 감소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역성장하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 네. 좀 심각한 건데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변수는 없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짚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반전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세계은행이 살짝 언급한 것은 아닌데요.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인류의 바람이기도 하죠. 종전이 아니더라도 휴전 국면으로 좀 가게 된다면 이게 재건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이슈, 재건 이슈. 그러면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경기 침체하에서
그 강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좀 틀 수가 있고 가장 많은 기대를 거는 것은 역시 차이나, 중국입니다.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만 저 코로나를 해결하고 나고 리오프닝이 되면 뭐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또 시진핑도 3연임 이후에는 뭔가 인민들에게 베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닌데 이것을 뭐 일종의 경기 부양으로 해준다면 굉장히 큰 엔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경기 침체를 좀 막는 카드로 또 이런 중국 쪽의 경기 부양 변수 이런 것들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점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죠. 그렇죠.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금리 기조를 올해 유지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바로 어제였었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예. 의장이 스웨덴 중앙은행에 가서 특별하게 이슈가 있어서 간 건 아니고 이제 다시 포럼 주제가 중앙은행과 정치적 독립성 이런 주제에서 연설을 했었는데요. 일단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이게 특별히 매파적인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가령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 안정을 하려면 중앙은행 책무는 금리를 올려야 되고 이것은 뭐 인기 없는 정책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을 뭐 지켜야 되고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압박은 없고 하지도 않겠다라는 그래서 시장이 어제 오늘 좀 오른 이유가 요 정도 멘트는 이제 매파적 발언으로 안 보고요. 네. 파월이 좀 쓸 때, 좀 강력할 때 쓰는 말이 있거든요. 예. 물가 잡기 위해 할 거 다 하겠다. 예.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런 식의 레토릭과 코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실은 어젯밤에는 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한 번 더 시장은 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아니더라도요. 네. 좀 긴축의 속도 완화, 강도 완화를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눈치입니다. 예. 그래서 뉴욕 증시와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에 근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로 인플레가 잡히는 모습이 뚜렷한지 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의 숙제로 남아 있죠. 예. 그건 어쨌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기대감이 좀 이렇게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제 봐야 되는 문제고 네. 결국에 이제 기준금리를 전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최종 기준금리는 어디까지 갈 건가,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얼마만큼 이제 유지가 계속될 건가. 점도표 얘기도 이제 합니다만 네. 지금 이제 최종 금리상으로는 5%에서 5.25% 그 사이를 좀 가장 많이 예상하고 점들이 있죠. 이제 찍혀 있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JP 모건 CEO가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연말쯤 가면은 6% 정도까지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양극단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JP 모건 CEO는 6까지를 바라보고 있고요. 좀 예. 낙관하는 분들은 아예 5도 못 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4.5인데요. 베이비 스텝 2번 밟아서 4.75, 4.75에서 5%. 요 정도 선에서 실질적으로 최종 금리 터미널 레이트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너무나 상극이죠. 예. 그런데 이 둘은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지표인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정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연준도 당연히 강하게 긴축했다면 이거 역시도 완화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상식적인 건데 뭐 JP 모건 CEO라든가 이걸 좀 더 다르게 좀 더 고강도의 긴축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분들은 네. 연준이 과잉 긴축을 할 것이다라는 쪽에 좀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마치 산불의 불씨 같아가지고 확 끄지 않으면 또 타오르고 하니까 만에 하나 인플레가 7%, 6%, 뭐 6.5, 뭐 이렇게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네. 연준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과잉 긴축을 해서 예. 더 강력하게 아예 뿌리를 뽑을 거야라고 보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끝까지 고강도의 긴축을 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상황을 좀 낙관하는 것은 그게 무슨 얘기냐.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 보이면 당연히 연준도 살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이 이제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거죠. 연준의 예. 정책에 대한. 그게 아마 이 상반기에는 이 기준금리를 좀 올렸다가 네. 한동안 끌고 가다가 이제 연말쯤 돼가지고 다시 확 이제 끌어올릴 거라는 게 이제 이 JP 모건 CEO의 그 생각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좀 과도하게 그렇게 끌고 갈지 아닐지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봐야 할 문제이고 해석상의 문제군요. 예, 또 지표도 봐야 되겠고요. 그때 나오는. 네. 예. 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일 발표가 되죠. 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제 모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흐름을 읽는 가늠자라고요. 예, 네. 그렇죠. 작년을 보면 작년 6월에 9%가 찍힙니다. 예. 이게 1980년대 이후에 처음 보는 구자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아니었습니까, 미국에? 그러나 그 다음부터 점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현재까지는 그때 여름에 9%를 인플레이션 정점이다. 정점론을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자, 마지막에 활용 점정은 일단은 이제 내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네. 현재 시장 예측은 6.5%, 뭐 6.7도 보고 6.6도 보고 6.5도 보고 있지만 이제 가장 낮은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 6.5%를 기준으로 해서 내일 밤 10시 반에 한 6.5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 누가 봐도 인플레가 확연히 정점을 찍고 가라앉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요. 네. 반면에 이게 6.5, 6.6도 넘어서는, 6.7도 넘어서는, 뭐 6.8 정도가 찍히게 되면 이때부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연준의 과잉 긴축이 또 우려가 커질 겁니다. 네. 이거 봐라, 아직은 안 잡혔잖아. 반면에 6.5보다도 더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지금 막 시장이 좀 들떠 있잖아요. 연초이기도 하지만 증시가 오르고 있는 거에 조금 더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어서 결국에 1월 효과가 있냐 없냐는 이제 내일 밤에 나오게 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6.5보다 더 높게 나오느냐, 네. 낮게 나오느냐가 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6.5를 넘느냐, 그 미치냐, 이게 네. 이제 관전 포인트군요. 네. 우리가 이제 미국 기준금리에 대해서 미국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내 정책 기준금리와 이제 연동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한은 금통위가 13일에 열리는데 올릴 거라는 이제 관측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만 네. 올리더라도 뭐 어느 정도까지 올릴 건가 이것도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게 참 뭐 누가 시나리오를 짠 것처럼요. 내일 밤에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이번 주 금요일이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보통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의 기준금리가 벌어져도 1%포인트 차는 좀 늘 유지를 해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은 4.5, 우리는 3.2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0.25%포인트가 더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은 일단 한번 베이비 스텝을 밟아서 네. 미국은 4.5, 우리는 3.5로 맞춘 채 이제 그 다음에 미국의 행보를 볼 거다라는 의견이 뭐 다수설이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지금 1%포인트를 좀 넘어서 벌어져 있죠. 예. 통상은 한 1%포인트에서 뭐 그 이상은 유지합니까? 어떻습니까? 통상은 1%포인트 안쪽으로 안쪽으로 따라가죠. 유지하죠. 예, 안쪽으로 따라가는 게 한국은행의 그동안의 이제 모습이었었는데 예. 자,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환율이 굉장히 안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면 우리가 포인트는 내일 올리냐 마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최종 금리는 얼마일까도 네.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예. 지금 그 작년 말에서 올해 넘은 신년사에서 이창용 총재는 뭐 시장에서는 3.5가 끝일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고요. 3.75가 끝일 거야라고 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마라. 물가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는 하기는 했습니다. 네. 이창용 총재가. 근데 이제 올리고 나서 전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봤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 과연 우리의 한국은행 총재는 어떤 코멘트를 네. 이번에 하게 될 건가. 금요일입니다. 이것을 보게 될 텐데 이건 결국엔 주식도 주식이지만 부동산 시장과 굉장히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정부의 이제 규동산 규제를 다 풀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그 다음 시선은 금리로 이제 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상당히 매파가 아니라 좀 비둘기파적인 온화한 시선의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시중 금리는 먼저 떨어질 거거든요. 대출 금리가. 그러면 이게 또 부동산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내일 밤 그리고 금요일 날 있을 한국은행 금통위가 뭐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이 자산 시장에 뭐 큰 향배를 가를 그럴 대목이 되겠습니다. 비둘기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유지는 하되 더 이상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도 그렇게까지 말을 노골적으로 안 하고요. 예. 물가가 잘 잡히고 있다. 잘 잡히고 예, 있다. 미국도 지금 보니까 상황이 괜찮더라. 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하게 된다면 예. 상당히 시장은 거기에서 좀 힌트를 네. 끄집어낼 수 있겠죠. 예.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었던 이 미국 기준금리의 동향도 연동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미국의 이제 올 연말쯤 이 최종 금리가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건지, 네. 이 5%대에 이제 머물 건지 아니면 진짜
일부 관측대로 6%까지 갈지도 과잉 모르는지. 예측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한미의 역전 그 금리 차이도 상당히 커지게 되니까. 그렇죠. 한국은행도 또 그때 가면 또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예.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뭐 가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요일은 올려놓고 예. 또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극 한파가 온 곳이 엊그제 같은데 마치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북쪽 찬 공기를 막고 있기 때문인데 1월 최고 기온이 경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 보도합니다. 119 구급대가 들것을 들고 강으로 다가섭니다. 얼어붙은 강의 가운데에서 갑자기 얼음이 깨지며 조난자가 발생한 겁니다. 땡겨. 구조된 60대 여성은 단단하게 얼어붙은 강을 걸어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겉보기와 달리 얼음이 단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충격을 줘도 바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영하 10도를 밑도는 북극 한파에 이어 이례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일주일가량 이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서울 기온은 지난 4일부터 평년을 웃돌기 시작해 계속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어 내일은 영상 13도로 3월 중순 2달 정도 일찍 온 초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1월 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온난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맑은 날씨에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금요일과 토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일요일부터는 날씨가 다시 추워지며 예년의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3주째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강타하면서 최소한 16명이 사망했습니다. 주민 수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가뭄과 산불로 캘리포니아주 지반이 취약해진 상황이어서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앞에 주차된 자동차가 불어난 물에 속수무책 잠겨 있습니다. 차량 2대는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도로가 꺼지며 구덩이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강타하며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북쪽 벤투라 센타바바라 카운티 일부 지역은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다운타운과 베버리힐스 도로도 물바다가 되고 캘리포니아 수십만 가구의 전력이 끊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된 물난리는 3주째 이어지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I'm still kind of in shock when we came back and saw the damage. I mean, that's just pretty horrific. 캘리포니아 주요 하천이 위험 수위로 치솟으면서 재난 대응 당국은 수천만 명이 넘는 주민을 대상으로 홍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북부 세크라멘토 밸리와 몬테레이 베이, 샌프란시스코만 주변 전체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 수만 명은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뭄과 산불로 캘리포니아주 지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번 폭우가 피해를 더욱 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his storm was different from the standpoint that it was here much longer. It was more intense. Because of the prior storm, the ground was much more saturated, which led to a lot more flooding and a lot more rescues because of the ground saturation. 전문가들은 이번 폭풍우가 이른바 대기예강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량의 수증기가 강처럼 좁고 긴 띠 모양으로 움직이며 많은 비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상예보업체는 폭풍에 따른 재산 피해가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캘리포니아 많은 지역에서 17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고 북부는 거대한 사이클론까지 강타하며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YTN 김선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한 영화 더 페이블맨스가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더 페이블맨스는 유대인 가정 출신 스필버그가 어린 시절 왕따를 당했던 내용 등 유년 시절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인 영화입니다.
마틴 맥도나 감독의 블랙 코미디 이니셜린의 벤 씨는 작품상과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에게 감독상을 안긴 헤어질 결심이 할리우드에서 첫 트로피 도전에 나섰지만 수상이 불발됐습니다. 골든글로브 비영어 작품상 수상작은 산티아고 미트레 감독의 아르헨티나 1985에 들어갔습니다. 헤어질 결심에 골든글로브 수상이 불발되면서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으로 3년 연속 이어지던 한국 콘텐츠의 골든글로브 수상 행진도 멈추게 됐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오는 3월 12일 열리는 제95회 아카데미 국제 장편 영화상 예비 후보로 선정돼 있는데 최종 후보작 5편은 오는 24일에 발표됩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K-팝 가수로는 최초로 미국 최대 음악 축제인 코첼라 밸리 뮤직 앤 아츠 페스티벌의 메인 무대 헤드라이너로 출연합니다. 코첼라 측은 올해 공연의 라인업을 발표하면서 블랙핑크가 오는 4월 15일과 22일에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랙핑크는 지난 2019년 K-팝 걸그룹 최초로 코첼라에 출연한 데 이어 이번엔 K-팝 아티스트로서 유일하게 코첼라 무대의 헤드라이너로 입성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